안녕하십니까.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서울에는 눈이 온다고 하고. 네. 김교 신생의 일기를 보면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추웠던 것 같아요. 그 정릉에 이제 북한산 자락에 집이 있어서 기온이 더 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김교 신생은 어, 박물 교사였으니까 지금으로 보면 이제 자연과학을 전공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날씨, 이 기온 이런 거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아서 일기에 그걸 늘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번에 다시 봤더니요. 그게 36년인가 37년인가 봤더니 겨울에 기온이 영하 18.7도 뭐 이렇게 내려갔더라고요. 요즘은 서울이 그렇게 내려가는 날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오늘 다룰 주제는 김교신의 생명사상입니다. 보통 이 큰 사상가들의 사상에는 생명에 대한 어떤 진지한 탐구가 있잖아요. 김교신생에게도 그게 보입니다. 근데 이제 김교신생 경우에 음, 그런 걸 차분하게 펼칠 기회랄까요? 그런 시간을 많이 갖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생명 사상 같은 건 이 연륜이 깊어지면서 그 사상의 깊이도 더해지는 건데 김교신생 경우에 이제 그럴 만큼 음, 오랫동안 사시지 못하셨죠. 그래서 어, 그걸 김교신 선생이 본인의 생명 사상을 어떤 체계를 가지고 펼친 건 아닌데요. 그래도 김효신 선생의 여러 텍스트 또 삶의 여러 모습에서 생명을 어떻게 진지하게 생각하고 탐구해 갔는지 그런 것들을 모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어, 모은 것들에 대해서 적절히 의미 부여를 하게 되면 어, 김교신 선생의 생명 사상에 대한 좀 더 본격적인 논의도 해볼 만하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역시 아직은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어,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생명에 대한 진지한 생각들이 흩어져 있는 것들을 한번 모아본다. 그런 정도의 강의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김교신 생 외에 다른 여러 생명 사상, 생명학, 또 요즘은 생명신학 그런 여러 논의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과 좀 서로 비추어가면서 김교신의 생명 사상이 어디쯤에 있는지를 논의를 하려면 좀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거기까지는 뭐 어림없는 얘기고요. 어, 김교신 생의 생명에 대한 생각, 또 삶에서 드러나는 것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과학과 신앙 사이에서인데요. 이건 이제 김교신 선생의 청년 김교신의 생명에 대한 생각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여기서 살펴보는 겁니다. 김교신 선생은 도쿄 고등사범학교에서 박물 지리를 수학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대 과학의 세례를 받은 거죠. 같은 시기에 우치무라 간조의 성서 강연회에 참석하면서 무교회자로서 소양을 쌓은 청년 김교신에게 근대 과학과 성서를 하나의 체계 안에 조화시키는 것. 이것이 아마 중요한 과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흔적을 초기 김교신 선생의 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간호에서 창간호에 김교신 선생이 세 편의 글을 실어요. 창간사가 있고, 그 다음에 영혼에 관한 지식의 고금이라는 글을 발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한양의 딸들아는 좀 짧은 글이고요. 이 영혼에 관한 지식의 복음, 이 글이 창간호에 실은 다른 글들보다 훨씬 깁니다. 그 다음에 이듬해에
어, 이 영혼에 관한 지식을 복음 발표하고 그 중간에 이제 발표를 한동안 안 하다가 발표한 글이 지질학상으로 본 하나님의 창조라는 글입니다. 지난번 학술대회 때 반 교수님이 다룬 글이 요 지질학상으로 본 하나님의 창조 이 글이죠. 그 외에도 바로 얼마 후에 생명의 계단, 생명의 소재지 이런 글들을 연이어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김교 신생의 초기 글에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글들이 이런 글로 묶이는 거죠. 이 글들은 이 시기 김교신의 관심이 근대 사상과 아니 근대 과학과 신앙을 견주어 보는 일에 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영혼에 관한 지식의 고금에서 이 고금은 이제 옛날과 지금이란 뜻이죠. 영혼에 관한 지식이 옛날에는 어땠고 지금은 어떤가 이걸 이제 예, 제목에서 담은 건데요. 김교 신생은 근대 과학의 인간관이 영혼의 존재와 그 불멸성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사두개인, 예수 당시에 사두개인의 생각과 다를 바 없다고 보고 근대 과학주의자들을 현대의 사두개인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 글은 이제 기독교 신앙의 입장에서 과학주의를 비판한 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질학상으로 본 하나님의 창조. 이 글도 굉장히 긴 글입니다. 근데 이 글의 목소리는 앞에 영혼에 관한 지식의 고음과 조금 다릅니다. 이 글은 근대 지질학이 밝혀낸 사실과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둘을 그러니까 근대 지질학이 밝혀낸 사실과 성서, 창세기의 이야기를 화해시키고자 한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모두가 일치하지는 않아요. 그렇겠죠. 어, 일치하지 않는 점을 몇 가지 얘기하는데요. 항목을 뭐 열 몇 개의 항목을 쭉 어, 다루면서 앞에 두 개는 이제 서로 다른 항목입니다. 다른 내용입니다. 우주의 창조가 6일 동안 이루어졌다라거나 또 식물이 먼저 동물이 나중에 창조되었다는 이런 성서의 창조 이야기는 지질학상의 발견과 다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그 다른 이유는 다른 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에 대해서 김교 선생이 계시와 과학적 사실이 다른 차원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아주 간명하게 정리를 합니다. 이어서 성서의 창조 이야기와 지질학상의 발견이 대체로 일치한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과학이 창세기 해석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니까 김교 신생은 과학도로서 어, 생물의 진화에 관한 또는 지질학에 관한 당시 과학의 발견을 수용하고 있었고요. 그 점에서 과학에 대해 열린 태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과학의 발견에 도움을 받아서 성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과학의 발달을 경축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김교 신생이 과학을 바라보는 기본 입장이기도 했고 또 성서와 과학을 견주어 볼 때 가졌던 기본 입장이기도 했습니다. 근대과학과 기독교는 뭐 대체로 불편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죠. 근대과학의 발견이 때때로 성서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어왔고 또 과학주의, 과학주의가 음, 과학이 발견한 사실에 근거하여 신의 부재를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맞서서 기독교의 한쪽에서는 성서의 창조 이야기를 과학으로 증명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기도 했잖아요. 지금도 이 한국 주류 기독교 일각에 이런 움직임이 여전히 있습니다. 어, 과학이 세운 가설은 잠정적이고 따라서 여러 가설이 서로 경합하면서 공존할 수 있고 그러다가도 새로운 발견이 있으면 가설은 수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과학은 뭐 기본적으로 열린 체계입니다. 또 한편 텍스트, 성서 텍스트를 보더라도 모든 텍스트는 해석의 대상이고 성서 역시 예외일 수 없다는 점에서 성서도 열린 텍스트입니다.
근데 과학이 증명 불가능한 것을 주장하여 과학주의로 떨어지거나 또 기독교가 해석의 대상을 실체적 사실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신앙함으로써 신앙주의로 떨어지게 되면 이 둘 사이의 대화, 생산적인 대화라고 할까요? 이 대화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성서와 과학은 서로 닫힌 체계가 되고 마는 거죠. 이게 근대 과학과 근대 기독교가 불편한 관계를 맺어오게 된 어떤 기본적인 어떤 대화의 문법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이렇게 너무 제가 너무 단순하게 얘기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과학을 잘 아는 것도 아닌데, 근데 큰 틀에서 보면 이렇게 과학과 기독교의 관계가 설정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기본적인 설정에 비추어 보면 김교신의 태도는 이보다는 훨씬 더 열린 태도였다고 해야 되겠죠. 김교신은 과학과 성서를 열린 체계로 받아들이면서 이 둘의 조화를 모색했고 이를 바탕으로 더 깊은 생명 사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생명의 계단. 생명의 계단은 이제 지질학상으로 본 하나님 창조보다 조금 더 뒤에 발표된 건데요. 청년 김교신의 생명에 대한 탐구가 다다른 한 지점을 보여줍니다. 이 글에서 김교신은 생물의 진화에 관한 과학의 발견을 바탕으로 생명을 인식하는 정도와 진화의 정도가 일치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거기서 더 나아가서 기독교 신앙을 신앙의 생명의 완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한번 보시죠. 생명은 귀중한 것이다. 생물은 생명의 귀중을 인식하는 정도로서 그 진화의 정도를 표시한다. 생명의 귀중을 인식한다. 자기 생명에 대한 자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를 인식하려면. 근데 진화의 단계가 낮은 생물일수록 그런 자의식이 없는데 그게 점점점 고등한 생물로 오게 되면 자신의 생명의 귀중 또는 타 생물의 생명의 귀중을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겠죠. 그걸로 진화의 정도가 표시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생명이 그 귀중함을 망각하고 그 자존심을 버린 때에 그 생명은 일단을 비약한 생명이요. 한층 더 고귀한 생명이다. 이 생명이 그 귀중함을 망각하고 자존심을 버린 때, 이게 이제 예수, 예수의 그 생명의 완성을 말하는 것이죠. 생명이 귀중한데 그것조차도 망각하고 그 자존심마저도 버리는 그런 어떤 경지. 그게 신앙이 한 단계 더 비약한, 아니, 신앙이 아니라 생명이 한 단계 더 비약한 생명이고 더 고귀한 생명. 네. 여기서 기독교 신앙이 생명 사상과 연결되는 그 지점이 발견됩니다. 네, 요첫 장 이 과학과 신앙 사이에서 이 대목도 강 교수님도 아주 자세하게 다루셨지만 어, 이쪽으로 좀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살펴보자면 더 깊이 다룰 만한 대목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이 김교신 선생에 대한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그때 이제 성서조선을 차근차근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글을 쓰겠다는 의욕을 가지면서 이 생명에 관한 지식의 고금, 그다음에 지질학상으로 본 하나님 창조 이 글에 대해서 꽤 자세히 긴 글을 썼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블로그에다가 연재를 해놓기도 하고 했었는데요. 그 생각이 나서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다시 그걸 한번 읽어봤어요. 제가 과학을 잘 모르는데 그때는 무슨 용기가 있었는지 그걸 그렇게 자세하게 써놨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이걸 이렇게 내가 진지하게 썼구나 하고 되돌아봐지기도 하고. 예. 예. 꼭 궁금하면 그걸 한번 보시고 또 제가 과학의 과자도 모르는 사람이 그런 걸 쓴 건데요. 눈 밝은 분이 좀 보시고 비판을 좀 해주시면 제가 공부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플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포플러를 삽목하다. 그건 1932년부터 해서, 그러니까 앞에 글을 쓰고 나서 얼마, 1, 2년 후부터 해서 지금 순차적으로 이걸 살펴보는 겁니다. 김교신 선생의 포플러에 대한 애착은 유별났습니다. 1932년 수색, 지금 은평구에 있는 동네죠. 수색. 수색에 농가를 마련합니다. 그래서 활인동과 수색을 오가는 생활을 꽤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너무 활인동이 번잡하고 바쁘고 하니까 수색 농가를 마련해서 거기서 지필도 하고 농사도 짓고 이렇게 좀 고요한 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분주해졌어요. 근데 1933년과 34년에는 포플러 묘판을 만들어서 포플러를 삽목했습니다. 삽목은 식물의 잎이나 줄기 등 일부를 잘라내서 흙이나 물에 꽂아 번식시키는 방법으로 아, 김교신에게 있어 포플러 삽목은 교육 사상, 생명 사상의 또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이 무렵에 김교신 선생이 1934년 11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서 포플러 나무 예찬이라는 글을 발표했습니다. 이 글에서 포플러는 단순한 자연물이 아니었습니다. 유교적 질서에서는 보통 소나무가 의기의 상징물이 되잖아요. 겨울에도 이제 음, 잎을 그대로 이렇게 달고 있으니까요. 근데 김교신 생이 보기에 새로운 근대 세계에서는 다른 상징이 필요하다고 본 거죠. 김교신에게 있어서 포플러는 근대의 활달한 기상을 표상하는 상징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 포플러 나무 예찬이라는 글 서두에서 김교신 생이 낙락장송, 이 소나무 아닙니까? 소나무 또 은행나무, 매죽, 매화와 대나무 이런 것들은 이제 전부 유교의 상징물이죠. 유교적 의기와 인의를 표상하는 상징물들이 많이 있지만 이걸 다 밀쳐두고 포플러를 우러러보겠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포플러 나무 예찬은 김교신의 신앙과 교육 사상을 압축적으로 드러낸 걸로 1930년대 한국어로 쓰인 가장 아름다운 산문이다. 이렇게 지목되기도 한 글입니다. 이 표현을 쓴 분이 김윤식 선생이라고요. 그 한국 근대문학에서는 아주 대단한 대가인 연구자입니다. 김윤식. 어, 저도 이쪽 전공이지만 한국 근대문학 전공하는 사람 치고는 김윤식 선생의 글을 읽지 않은 사람은 없다고 해야 됩니다. 이 김윤식 선생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김윤식 선생이 김교신에 대한 글을 아주 초기에 1970년대에 아주 긴 글을 하나 쓴 게 있습니다. 포플러의 사상이라는 글인데요. 거기에서 아, 포플러 나무 예찬 이 글을 다루면서 김교신이 아, 식민지 시대에 사상가로는 유일한 사상가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극찬을 해놓고 있습니다. 포플러 나무 예찬이 이제 가장 아름다운 산문이라고 했는데 이 글의 아름다움이란 이념의 빛남을 가리킨 것이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김유식 선생은 그때그때 떠오른 대로 글을 막 아주 다작을 하시는 분이라서 이런 표현을 왜 이런 표현이 이렇게 쓰여졌을까 좀 긴가민가한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걸 설명을 자세히 해주지는 않아요. 이걸도 이념의 빛나 이게 대체 무슨 뭘 보고 쓴 글인지 포플러 나무 예찬 1의 서두는 다음과 같습니다. 낙락장송의 우거진 경계가 장하지는 장하기는 하지만이겠네요. 장하기는 하지만 백설이 만건곤 할 때 독야청청할 만한 의열의 선비가 아니니 그걸 어찌하겠냐 이런 뜻이죠. 그 좋은데 내가 김 선생이 이제 본인이 겸손하게 쓰신 거죠.
어? 독야청청 오늘같이 눈이 오는데 눈을 뒤집어 쓰고도 독야청청할 만한 그런 의열의 선비가 아니니 소나무는 뭐 그렇다 그런 얘기고 구름 위에 우뚝 솟은 그 거대한 은행나무가 볼만하기는 하지만 인의의 기반을 세운 공자에게 경원하는 생각. 공자 하니까 이게 너무 존경하기는 하지만 좀 멀리 있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런 생각이 앞섬을 또 어찌하겠느냐. 매화와 대나무가 귀엽지 않음이 아니나 시인 묵객의 취흥을 깰까 조심스러우니 차라리 우리는 시냇가에 줄지어 혹은 고성에 외로이 솟은 포플러 나무를 우러러 보고자 하노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유교적 상징들과 대비된 다른 상징으로 지금 포플러 나무를 내가 우러러 본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김교신이 포플러에게서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포플러 예찬 1에서 포플러는 하늘을 향하고 사는 나무라고 했습니다. 김교신 유한한 횡으로 살지 않고 무한한 종으로 사는 포플러에게서 고귀함을 보았습니다. 이 고귀함은 외소를 깨뜨리는 신앙의 비약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또 포플러는 비애의 나무라고 했습니다. 포플러의 봄 새싹. 포플러는 봄에 아름답잖아요. 근데 봄 새싹이 생명의 약동을 보여주고 여름날 비온 후 포플러의 청풍이 천지를 그쵸. 여름에 비 오고 나서 포플러 참 아름답죠. 새롭게 하지만 포플러의 본색은 가을에 낙엽지는 모습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좀 의아합니다. 포플러의 깊고 높고 넓은 비통에서 인류의 비애를 한 몸에 걸머진 예술을 본다. 포플러가 가을에 낙엽이 지는데 그 낙엽 지는 그 처참한 모습에서 인류의 비애를 짊어진 예술을 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봄 포플러와 여름 포플러가 아니라 낙엽 지는 포플러에서 고귀함을 본다고 말한 것은 당시 조선의 비참한 상황을 포플러에게 투영한 것이라고 해야겠죠. 그러니까 김교신에게 포플러는 신앙의 상징이면서 동시에 역사의 상징이었습니다. 포플러 나무 예찬 2에서 김교신은 포플러에서 새로운 생명, 활달한 기운을 보았습니다. 포플러에게 외래의 풍치가 없지 않고 포플러는 이제 양류라고 했잖아요. 양류. 양은 이제 서양이고 류는 버드나무 류자 써서 양류라고 했는데 외래종인 거죠. 외래의 풍치가 없지 않고 경박의 가락이 없지 않으나 신흥의 기운이 넘치기에 포플러에게로 눈이 향합니다. 그러니까 김교신이 포플러에게서 본 새로운 생명은 조선에 들어온 지 반세기밖에 되지 않지만 영혼 저 깊은 곳에서부터 생명의 소리를 내는 그리스도의 산 생명 그것이었습니다. 포플러의 찬 2의 문장입니다. 보색 창연한 것을 찾는 이는 포플러 나무에 새롭고 젊은 것이 불가하다고 한다. 과연 포플러 나무는 반도에 새로 들어온 손님이니 그 이름을 서양버들이라고도 하거니와 포플러 나무 보이는 데는 외래의 풍치가 없지 않고 경박의 가락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래도 포플러가 늘어선 제방은 물난리와 바람의 피해를 면하게 되었음을 나타내고 양류의 푸른 빛이 울타리처럼 둘러싼 동네는 신흥의 기운이 넘침을 드러내 보여준다. 옛것을 숭상하고 낡은 것을 후회한들 말라 죽은 껍데기만 남은 뒤에야 무슨 소용이 있으랴. 보색을 자랑하는 불교도 가하지 않음이 아니요 전통을 숭상하는 유교도 금할 것이 아니라 문제는 생명의 영양이다. 비록 반세기 역사만을 가졌을지라도 영혼의 오저,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생명 건축의 쇠망치 소리 씩씩하게 자라나는 그리스도의 산 생명에 부닥쳐 볼 때 우리 눈은 신뢰의 나무, 포플러의 울창함을 쳐다보게 된다. 부럽도다 강변에 선 포플러 나무의 새로운 생명, 꾸준한 생명. 김교신 이름 봄이면 포플러 묘판을 만들고 그걸 옮겨 심었습니다. 그가 포플러 삽목을 하면서 본 것은
포플러의 새로운 생명, 꾸준한 생명, 그것이었습니다. 뒤늦게 근대 문명을 받아들인 조선으로서는 기독교 신앙으로 또 근대 교육으로 새로운 생명의 영향을 길러야 했습니다. 네, 김교 신생이 양정학교 교사로서 또 성소요선 주필로서 온 힘을 기울여 조선에 전파하고자 했던 것. 그게 포플러로 상징되는 새로운 생명이었던 거죠. 식목의 심리라는 글을 이 무렵에 발표했는데요. 김교신은 고리대금업과 식목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돈 있는 사람들 다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고리대금업이 안전하고 이로움이 크지만 이런 심리에서 산업이 발달할 수는 없다. 그래서 식목은 당장 이자가 붙는 일은 아니지만 강산을 바꾸는 일이다. 그래서 기구가 없다고 핑계하지 말고 손톱으로라도 심어라. 묘목이 없음을 염려하지 말고 포플러 가지를 삽목해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김교 신생이 1936년 봄에 정릉으로 이사하게 됩니다. 이사하기로 정한 후에 정릉 주택지에 정원수와 과수, 그다음 포플러까지 한 해에만 대략 1,000그루의 나무를 식목 또는 삽목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사람이 한 그루씩이면 2천만 그루. 그 당시 조선인이 이제 2천만이었으니까요. 10그루씩이면 2억 그루, 100그루씩이면 20억 그루를 매년 봄에 심을 것인데 그렇게 되면 불과 10년 만에 헐벗은 산이 새로운 의장을 하게 될 것이다. 고 상상했습니다. 그해 5월과 6월 사이 이사를 마쳤고 여름이 되자 정릉 생활도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 이 여름에 김 교수생이 여름 파괴 휴가, 여름 방학을 맞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가 많았어요. 그 여름 한철을 이제 정릉 북한 산록에서 보낼 것을 기대하면서 웬만하면 내가 시내도 안 들어가고 북한 산록에 머물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럴 수가 있나요? 그래서 또 시내를 자주 들어가야 되긴 했습니다. 그 여름 북한 산록은 생명 현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8월 5일의 일기입니다. 포플러 끝에 걸린 명월과 버드나무 밑에 흐르는 시냇물 소리를 그대로 두고 잠들기 아까워 자정 가까울 때까지 떼란을 거닐다가 달빛이 막히지 않도록 창을 열어놓은 대로 잠들다. 8월 23일입니다. 전일 파종하였던 배추의 발아 불량하여 오늘 저녁에 비 맞으면서 재파종. 배추 농사가 실패될 듯하여 염려하다. 고구마 2억에 파내어 시식하여 보니 맛이 꿀보다 더 달다. 땅에서 파낸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떨어진 것 같기도 하다. 봄에 심을 때의 일과 가을에 추수하는 일을 아울러 생각하면 농사는 일일이 이적이다. 제가 두 일기만 가져왔는데요. 정릉 생활을 시작한 후에 이 생명 현상에 대해서 기록한 글들은 일기 곳곳에 많이 나옵니다. 김교신과 다석의 일일 일생이었습니다. 김교신 생이 출생일을 날로 계산하기 시작한 것은 32세 생일이던 1933년 4월 18일부터였습니다. 이날이 출생 후 만 1689일 되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이걸 다석 유영모 선생에게 부탁해서 계산했다. 그렇게 일기에 나옵니다. 다석, 김교신과 다석의 교류. 이걸 어떻게 볼지 이것도 사실은 음, 좀 고민거리입니다. 다석의 제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다석 연구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다석은 음, 이 서구에도 그, 그 연구자들이 알리, 알린 적이 있어서 서구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구자들이 또 활발하게 연구하는 이들이 꽤 있어요. 근데 다석 연구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김교신과 다석 사이에
다섯의 제자다. 김교신은 다섯의 제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많습니다. 근데 김교신 쪽에서는 김교신 연구를 하는 쪽에서는 또는 김교신 뭐 기념사 앞에 김교신 선생을 다섯의 제자로 생각하지 않죠. 오히려 김교신 선생의 그 신앙관과 다섯의 신앙 또는 세계관의 차이를 더 많이 부각해서 얘기하는 편이죠. 차이가 있습니다. 다섯의 제자들이 어, 김교신을 다섯의 제자로 보는 데는 아마 그 다섯이 김교신생의 서거한 날로부터 해서 그 생의 날짜를 새로 세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마 다섯이 이제 김교신을 매우 각별하게 생각했고 거기에 근거해서 다섯의 제자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지. 아무튼 여기 조금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김교신과 다섯의 교류는 가늘고 길게 이어졌습니다. 1930년 때는 이제 김교신 생이 막 성서조선을 단독으로 편집할 때 아닙니까? 김교신이 산상수훈을 강의할 무렵에 다석이 김교신의 성서 연구회에 여러 차례 참석했습니다. 1932년 무렵에는 다석이 YMCA 연경반을 강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 연경반에 김교신이 또 여러 차례 한동안 정기적으로 참석했습니다. 그러다가 1934년 여름에 김교신이 다석으로부터 공동 농장을 하자는 제의를 받습니다. 평소에 이제 문필과의 일은 잘 안 맞다고 늘 생각해 왔잖아요, 김교신 선생이. 그보다는 농사가 더 적성에 맞는다고 생각하던 터에 마침 다석이 창의문 밖에서 농장을 하자고 제의해오자 김교신 선생이 이 제의에 깊이 매료됐어요. 그래서 성소조선도 이제 접고 아, 인생의 새로운 길을 한번 가보겠다. 교사 노릇도 이제 접을 생각도 있었고 그렇게까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계획이 결국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처음 말을 냈던 다석이 주저했고 또 함께 제의를 받았던 다른 이들도 있었는데 그 이들도 거절 의사를 밝혀 몸에 따라 김교신도 뜻을 접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렵의 일기에 그 사정을 아주 자세하게 써놓고 있습니다. 그걸 권두문에도 그런 글을 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혹이었다, 큰 파동이었다 그렇게 내면을 토로해 놓고 있죠. 김교신이 정릉으로 이사 온 뒤에도 다섯과 김교신 사이의 교류 계속됐는데요. 김교신이 보토현을 넘어서 구기리까지 가고 또 다섯이 보토현을 넘어서 정릉 그 김교신 선생이 있던 곳을 손가장이라고 불렀는데요. 거기까지 서로 이제 1시간이 넘는 산길을 넘어서 왕래했습니다. 1940년을 전후로 해서 다석이 성서조선에 글을 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서조선 종간호까지 10여 편의 글을 발표했습니다. 아마 신기기 이전까지 이전의 글로는 다섯 개 글이 성서조선에 남아있는 글이 아마 전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외에 지금 그 다섯 연구자들이 읽는 그 다섯 일지인가요? 그건 이제 이보다 한참 후에 쓰기 시작해서 다섯은 이제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 일지가 매우 풍부하죠. 김교신이 다석에게서 배운 것은 일일 일생 사상으로 요약되는 삶과 죽음에 대한 진지한 태도였습니다. 김교신보다 11살 연장이었던 다석은 은둔자로서 세상을 침착하게 관조하면서도 실생활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32세 생일 이후 김교신은 출생일을 날짜로 계산해서 기념했고 그날의 감상을 글로 쓰기도 했습니다. 제 12,000일의 감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만 2,345일이라는 글도 있습니다. 이런 글에서 일일 일생사상기가 나를 출생일부터 하루하루를 세면서 하루하루를 진지하게 살아가려는 태도죠. 1935년 2월 3일이 바로 만 2,345일 되던 날이면서 음력 섣달 금음날이었습니다. 당직을 하고 학교에서 잠을 깼는데 동네 언덕에 백설이 뒤덮고 있었다고 합니다. 오후에 학생들과 함께 무례산에 모임으로 서대문 밖 10km를 걸었다고 합니다. 동행한 학생들과 스스로 만든 호떡을 나누어 먹으면서 12,345일을 자축했습니다. 40세 장년도 그 부모의 눈에는 오히려 유약하여 불안하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 스라에선 우리의 연령에 어찌 중년이 있으며 또한 노쇠가 있으랴. 백날 전에 유아의 성장이 어제와 오늘이 다른 것처럼 우리의 생장은 날마다 괄목상대하여야 할 것이다. 제 12,345일에 속 생명을 경의의 눈으로서 의식하고 살아야 할 것이다. 단 오늘 나의 현상을 볼 때엔 나의 머리가 깊이 숙어지는 것뿐이요. 그리스도를 우러러 볼 때만 내가 살도다. 이런 날로 계산한 이런 글이 김교신에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때 조금 드러나고요. 어, 날로 계산하고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이건 이제 다섯이 늘 했던 그런 거죠. 1939년 6월 25일은 다섯의 18,001일을 기념하는 특별 집회가 열렸어요. 그걸 김교신 선생이 주선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정한 시간에 성서조선 독자들이 창의문 밖 다섯 개 농장으로 모여듭니다. 도시락을 다 지참해서. 그래서 다섯이 그날 2시간 넘게 마음에 품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2시간 넘게 생명을 빛으로서 설했다. 이 특별 집회가 있기 전 다섯은 호암 문일평, 문일평은 이제 역사학자 아닙니까? 문일평이 서거합니다. 예, 문일평의 죽음을 접하고 다섯이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호암 문일평형 먼저 가시는데라는 글을 성서조선에 발표한 바로 이 무렵이었습니다. 다섯이 성서조선에 수록한 글들은 짧은 산문과 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글 어휘, 그다음에 한자에 대한 통찰 이런 걸 통해서 생명세계의 깊이에 다가가고자 하는 그런 구도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18,001일을 맞은 다섯이 생명과 빛에 대해 생명을 빛으로 설해했다고 하는데요. 생명과 빛에 대해 무엇을 말했는지 알 수 없지만 후에 발표한 저녁 찬송이라는 글을 통해서 짐작은 해볼 수 있습니다. 저녁 찬송. 이 글에서 다섯은 빛과 어둠에 대해 또 쉼에 대해 독특한 사유를 펼치고 있습니다. 다섯의 글도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워낙 이 건너뛰기 많아요. 다섯의 글에는. 보시죠. 창세기에 먼저 저녁이 있고 아침이 있다 하였고 계시록에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다시 햇빛이 쓸데없다 하였으니 처음도 저녁이요 나중도 저녁이다. 처음과 나중이 한 가지 저녁이로다. 저녁은 영원하다. 낮이란 만년을 깜빡거려도 하루살이의 빛이다. 저녁 찬송입니다. 저녁에 대한 예찬이겠죠. 다석이라는 게 이게 한자가 다자는 이 마늘 다자 저녁 석자를 2개 겹치면 이게 마늘 다자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다 또 다석 할 때 저녁 석자니까 다석에 저녁이 3개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인용한 이 문장과 다석의 이 호가 서로 지금 조응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있네요. 영원한 저녁이 그립도소이다. 파동 아닌 빛 속에서 쉼이 없는 쉼에 살리로다. 다섯은 1941년 11월
18,888일이 되는 날, 김교신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팔자, 여덟 팔자의 의미를 나름대로 풀어주기도 해요. 그래서 다섯이 풀어준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팔자는 이게 쪼개는 것이고, 공자는, 공은 이게 위에 여덟 팔자가 있고 밑에 요걸 뭐라고 하죠? 무슨 뭐라고 하는데, 그죠? 사사로울 사자에 옆에 여기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요걸 깨뜨리는 게 여덟 팔자다. 그렇게 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사로운 걸 깨는 날이 바로 18,888일이라는 거죠. 그렇게 풀이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맞아 쓴 글에서 제 18,888일은 다석자, 스스로를 다석자라고 불렀습니다. 다석자의 하사의 날이다. 사사로운 걸 다 깨뜨리는 날이다. 그런 날로 기념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다고 했습니다. 또 얼마 후입니다. 1942년 1월의 어느 아침에 다석이 흥분과 기쁨을 누르지 못한 채 김교신을 찾아와서 원고를 내놓으면서 말합니다. 지금까지 성소조선에 글을 수록할 수 있게 해준 것도 고맙지만 이번 원고만큼은 꼭 실어줘야겠다. 그래서 내놓은 원고는 부르신 지 38년 만에 믿음에 들어감이라는 글이었습니다. 이 글이 실린 게 성소조선 1942년 2월호, 바로 다음 호에 이제 동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성소조선 마지막 몇 년, 2년 정도, 요 기간 동안에 다섯 개 글이 꽤 많이 실린 셈이죠. 이 무렵에는 이제 어, 사회적인 그런 내용은 아예 실을 수 없었고, 김교신의 글 성서연구 데살로니가 전서 강의 요게 이제 연재되고 있을 때였고요. 그 외에는 어, 죄인만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실린 연재물이 있었습니다. 이게 아, 옥스포드 그룹의 저서였다고 하는데요. 그걸 번역한 글이었습니다. 그게 하나가 꾸준히 실리고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일본 무교회주의자였던 사토미가 실은 히라버 강좌, 그런 게 쭉 연재가 되고 있었어요. 그런 어, 성소조선 마지막 국면에 이 다석이 이런 글을 지금 싣고 있는 거죠. 그 부르신 지 38년 만에 믿음에 들어감이라는 글에 이제 다섯 개 그런 비슷비슷합니다. 이런 수상록 같은 산문이 있고 그 다음에 시가 있는데요. 믿음에 들어간 이의 노래. 요 시를 한 구절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시름 없구나. 시름, 걱정, 그죠? 시름 없구나. 이제부턴 시름 없다. 님이, 님이 나를 차지하사. 님이 나를 맡으셨네. 보관하셨다. 님이 나를 가지셨네. 몸도 낫도 다 버리네. 내 거라곤 다 버렸다. 죽기 전에 뭘 할까도, 남의 말은 어쩔까도 다 없어진 셈이다. 믿음에 들어가고 보니 이런 이런 것들을 다 버리게 됐다. 그런 노래입니다. 이 무렵, 이 무렵이라기보다는 뭘까요? 아까 다섯과 처음 농장을 하고 뭐 그런 얘기가 오갈 무렵입니다. 조선산 기독교, 이 말도 사실은 김교신 선생의 신앙을 얘기할 때 자주 나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것도 맥락이 있습니다. 맥락이 있고 이 용어도 김교신 선생이 사역 내내 강조해서 한 얘기가 아니었어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특정한 시기가 있습니다. 김교신의 생명 사상은 조선의 운명과 기독교 신앙을 일치시키려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934년 12월인데요. 김교신은 우연히 조선철도국에서 낸 구구라는 잡지에서 조선 사상운동 개황이라는 글을 읽습니다. 이 글을 쓴 이는 조선 총독부
경무국 보안과 사무관이었는데 한일 병합 때부터 1934년 당시까지의 사상운동의 흐름을 네 시기로 나누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기를 이렇게 쭉, 그, 이 글쓴이 나름대로 이렇게 쭉 나눈 거죠. 이 글쓴이는 당연히 이제 일본인입니다. 일본인이니까 이런 글도 쓸 수 있는 거죠. 이게 사상 운동 개황이라는 게 조선의 사회주의 운동이 어떤 식으로 흘러왔는가를 일별한 그런 글이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 글의 저자가 조선 공산당이 다른 나라 공산당과 달리 특이한 점이 있는데 김교신 선생이 이를 인용하면서 공산당이 그렇다면 기독교도 조선 김치 냄새 나는 기독교가 나오지 말란 법이 있겠느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인상적인 문장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장이죠. 조선 김치 냄새 나는 기독교. 조선 김치 냄새 나는 기독교라는 말에서 창간사의 외침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성소조선을 간행하여 조선혼을 가진 조선 사람에게 가겠다고 한 데서 드러나듯 김교신이 하고자 했던 것은 성서 위에 조선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1934년 4월호 그러니까 이 앞에 조선 김치 나는 냄새 나는 기독교 요걸 쓰고 나서 몇 달 후죠. 4월에 발표한 성서조선의 해, 성서조선 뜻풀이라는 글에서 김교신이 성서조선이란 제목의 뜻을 풀이하면서 성서를 조선에, 조선을 성서 위에 라는 간명한 표어를 내놓게 되죠. 이 문장도 우리가 어디선가 읽어본 문장일 텐데요. 혹자는 음악을 조선에 주며, 혹자는 문학을 주며, 혹자는 예술을 주어 조선에 꽃을 피우며 옷을 입히며 관을 씌울 것이나 오직 우리는 조선에 성서를 주어 그 골근을 세우며 그 혈액을 만들고자 한다. 같은 기독교로서도 혹자는 기도 생활의 법열의 경지를 주창하며 혹자는 영적 체험의 신비 세계를 역설하며 혹자는 신학 지식의 조직적 체계를 애지중지하나 우리는 오직 성서를 배워 성서를 조선에 주고자 한다. 더 좋은 것을 조선에 주려는 이는 주라. 우리는 다만 성서를 주고자 미력을 다하는 자이다. 그러므로 성서를 조선에. 과학 지식적 토대 위에 조선을 세우고자 하는 과학 조선 운동, 덴마크식 농업 조선을 중용하려는 운동, 무슨 운동 다 있지만 이런 것들은 모두 풀의 꽃과 같고 모래 위에 세운 건축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런 구형적, 구체적인 모습의 조선 밑에 연구한 기반을 넣어야 할 것인데 그 기초공사가 바로 성서적 진리를 가르치는 널리 깊게 조선을 연구하여 영원한 새로운 조선을 성서 위에 세우라. 그러므로 조선을 성서 위에. 같은 달이죠. 이 글을 발표한 성서조선의 해를 발표한 같은 달 1935년 4월에 두 번째 단임반 학생들이 주축이 된 성서연구회를 열었습니다. 이것도 제가 다른 맥락에서 말씀드렸습니다. 1935년 9월에는 학생부와 일반부 집회를 따로 열게 됐어요. 이건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또 집회 시간에 참석하지 못하는 이를 위한 1인 공부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김교신의 교사로서의 삶과 성서조선 주필로서의 사명이 조화를 이루게 된 게 바로 이 무렵에 와서의 일입니다. 1935년에 와서 이제 1935년에 김교신은 아주 이런 점에서 조화, 균형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전 32년, 33년 이 무렵을 보면 김교신은 굉장히 힘겨워했어요. 몸이 아픈 경우도 많았고요. 힘겨워하다가 이 무렵에 와서 조화를 찾고 사역이 이렇게 한 단계 비약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나무가 있으니까 시간이 그렇고 저는 되어 있으니까 아니다. 내차 면사무소 있잖아. 아침에 썼잖아. 소리를 지금 좀 됐네요. 성서를 조선에 조선을 성소위에라는 이 간명한 표는 이 시기 김교신의 삶이
조선 민족의 운명과 일체를 이루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1935년 9월 28일은 양정 30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양정학교에서는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30주년 기념 전람회를 열었는데요. 이 무렵 김교신이 엄청 바빴습니다. 3학년 담임 교사였고요. 양정 농구부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구 경기에 출전해야 됐고 또 전람회를 준비해야 됐고 눈코뜰 새 없었습니다. 김교신이 이 전람회에 성소조선 창간호부터 80호까지를 전시하게 됩니다. 학교에서 이걸 전시를 강요하다시피 해서 출품하게 된 것이었는데요. 기독교계 학교도 아닌 양정학교에서 또 평교원 한 사람이 주관하여 낸 잡지를 전시하라고 한 데서 이것이 크게 감격했습니다. 9월 28일 새벽 4시 숙직실에서 잠을 깬 김교신. 이게 일주일 내내 김교신이 이때는 숙직실에서 잤어요. 이걸 준비하느라고. 김교신은 박물실로 가서 자신만의 양정 30주년 기념식을 거행합니다. 로마서 8장부터 낭독하는데 9장 3절 상반절을 읽고 목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나의 형제 곧 본육의 친척을 위하여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 양정학교 학생 600명과 졸업생들과 양정학교와 관련된 이들 모두를 생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날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하늘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기도했던 양정은 곧 조선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김교신이 이 전람회에 성소조선을 전시하면서 게시한 글 원안이 성소조선 간행 취지라는 글입니다. 이 글은 공자의 조문도 석사가이라는 구절을 인용하면서 사람이 사람 된 이유를 말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더라도 가하다. 도를 들은 자는 일생을 성공한 사람이고 도를 듣지 못한 자는 일생을 실패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서에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고 한 것도 같은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도를 듣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행하는 데까지 나가야 되는데 도를 용감하게 행하려 하면 선을 행하려는 마음은 있으나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음을 자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난관을 돌파하는 힘이 바로 신앙이며 이 신앙의 능력을 조선에 전달해서 성서 위에 영구불멸할 조선을 건립하고자, 즉 순수한 조선산 기독교를 해설하고자 성서조선을 가행합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신앙은 폭발탄과 같은 것이다. 우리는 이 능력의 폭탄을 성서에서 발견하여 우선 나 자신에게 실험하여 보고서 일가 친척과 동포 민족이 이 진리를 발견하기를 원하여 조선의 기독교가 전래한 지 약 반세기에 이르렀으나 아직 선진, 구미, 선교사 등의 유풍을 모방하는 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유감으로 알아서 순수한 조선산 기독교를 해설하고자 하여 성서조선을 발견한 것이다. 원컨대 조선의 기독교의 능력적 교훈을 전달하고 성서적 진리의 기반 위에 영구불멸한 조선을 건립하고자 하는 소원이 성서조선이라는 형태로서 약 10년 전부터 올해 9월까지 제80호가 간행되었다. 조선산 기독교를 말하는 데서 식민지 무교회자 김교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1934년 초 김교신은 조선지리소고에서 조선의 사명을 말했고 또 34년부터 35년 사이 참석헌의 성서적 입장에서 본 조선 역사가 지금 독자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서 연재되고 있습니다. 그 연재가 이제 막 마치려는 막바지에 이르는 그 무렵에 쓴 글이 바로 이 성소조선의 간행 취지죠. 성소조선은 무교회 사상과 조선학 운동이 만나 학문과 신앙의 합금을 이루었고 그것이 김교신의 교육자로서의 삶, 또 성소조선 주필로의 삶에서 하나로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산 기독교는 김교신의 이 조선인이라는 정체성, 또 무교회자로서의 신앙이 일치하는 자리에서 표명된 더 높은 이상 사상이었습니다.
1930년대 후반에 조선의 결핵 환자 수가 45만에 달했다고 합니다. 김교신의 주변에도 결핵에 감염되어 요양하던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 가르치는 제자들 중에도 더러더러 있었어요. 그래서 학업을 그만두고 요양소로, 그 당시에 해주 요양소가 큰 요양소였던 것 같습니다. 예, 간 이들도 있고, 그래서 서신왕래가 있기도 하고 했습니다. 1934년 김교신생이 병상의 친구에게 라는 작은 책자를 읽게 됩니다. 이 책을 100부를 주문해요. 그래서 독자들에게 배부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후로도 또 찾는 이가 많아서 이듬해 다시 50부를 구매합니다. 김교신으로부터 병상의 친구에게를 받아본 독자들이 큰 위로를 받습니다. 이 책이 어, 어떤 책인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 책을 받아본 독자가 편지를 보내오기를 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바로 뒤에 가가와가 어쩌고 저쩌고 하고 가가와라는 이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가와는 아마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가 아닐까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가와 도요히코는 아주 유명한 목사였고 조선에도 여러 차례 와서 강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의 그 평전을 읽어보면 아주 젊은 시절에 결핵을 앓아서 아, 두 차례인가요? 죽을 뻔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다시 이렇게 회생해서 아, 빈민 선교로 나선 이였죠. 근데 다른 설명 없이 그냥 가가와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가가와 뒤에 이름도 없이 그냥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누구나 알만한 가가와라고 하면 누구나 알만한 이름이었을 테고 그러면 그 시대에 가가와 도요이코가 아닐까 했는데 그래서 제가 네, 이번에 김교신 아카데미 들어와서 이렇게 늘 좋은 말씀 해주시는 네, 권요섭 선교사님께 한번 알아봐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아마 굉장히 소책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가가와 도요이코의 책이었을 가능성이 있긴 한데요. 맞다 하더라도 가가와 도요이코가 낸 큰 저서의 아마 일부를 떼서 그게 그 간이로 이렇게 책이 나온 거였으면 기록이 잘 없었을 수도 있을까요?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걸 많이 배부했습니다. 근데 김교신의 양정학교 제자로 수원 고농에 진학했던 유달령이 있잖아요. 그 유달령의 친구가 있었는데 신근철이라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결핵으로 학업을 중도에 그만두고 요양하고 있었습니다. 유달령이 동계 성서 강습회에 이 신근철이 참가하지 못하는 걸 안타깝게 여겨서 이 친구를 위해서 강의의 대화 분위기 등을 꼼꼼하게 기록해서 성서조선에 싣습니다. 신근철도 유달령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보내왔는데요. 그래서 유달령의 제4회 성서 강습회라는 글과 성서 강습회에서라는 글과 신근철의 R형에게, R은 이제 유달령이죠. R형에게 드리는 병상에서의 소식. 이 두 글이 성서에서 1936년 2월호에 나란히 실립니다. 신근철은 원래 기독교를 반대하는 이였는데 결핵으로 3년 동안 요양하는 중에 예수를 믿게 된 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신근철의 글이 그 온당하고 견고한 의기가 단순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R형에게 드리는 병상에서의 소식이라는 글에서 신근철은 부모 형제를 떠나 요양하면서 방문객으로 인해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기 위해서 출입문에 면회사절이라는 팻말을 세워놓고 또 이런 글을 써 붙여놨다고 합니다. 오느니 보시오. 볼일 없이 오지 마시오. 병에 대해 묻지 말고 말하지 마시오. 볼일 끝나면 곧 가시오. 오고 가는데 인사 마시오. 이게 이런 문장을 써놨다는 건 긴 병에 마음이 굉장히 고독하고 힘들었다는 뜻이겠죠. 근데 반년이 지나자 오는 사람이 없어졌고 마음의 평안이 안정이 생기고 병세도 차차 나아졌다고 합니다. 형은 이제 유달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남들은 지금의 제 자신이죠. 동생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자신은 언제나 이 믿는 마음, 주는 반드시 다시 일으켜 주시리라. 내 앞에 머지않아 희망이 비추리라는 이 믿는 마음이 있으므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는 마음, 희망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으므로 나는 콩을 심어 1년의 계획도 세웁니다. 밤을 심고 측백에 씨를 뿌려 10년의 계획도 세웁니다. 형, 나 얼마 전에 마늘도 심게 하였습니다. 하필 마늘이 구미에 담겨서가 아니외다. 엄동을 꾸준히도 참는 그 마늘이 겨울이 가고 봄이 돌아오는 날 대지를 뚫고 솟아나는 그 푸른 싹과 한 가지로 올 나 자신의 희망을 바라는 마음으로서입니다. 마늘이 엄동을 지나서 싹이 대지를 뚫고 올라오는 그걸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걸 우연히 봤습니다. 저는 뭐 농사를 지은 건 아니지만 근데 그 제가 음, 코로나 시절이었어요. 코로나가 막 터진 때였습니다. 그래서 막 어, 몇 번째 사망자가 나왔다 이런 뉴스가 이제 막 실시간으로 나올 때였습니다. 그때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해서 아이들 데리고 우포늪에 갔어요. 우포늪 아시죠? 그, 그때 왜 우포늪이 그렇게 가고 싶더라고요. 갔더니 거기에 생명 현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거기는 극과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죽어간다는 그 소식을 듣는 게 이게 너무나 이렇게 대비돼서 마음이 복잡한 마음이더라고요. 근데 우포늪 이 두 밑에 이 농사 짓는 이 들판이 이렇게 펼쳐져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아이 손을 잡고 이렇게 내려갔는데 그 들판에 마늘밭이 펼쳐져 있더라고요. 그때가 이제 2월 말 무렵 아닙니까? 이제 막 겨울이 지나고 봄이 아직 채 오기 전 그럴 때인데 거기에 마늘 싹이 이렇게 막 올라오는 걸 보면서 이게 마늘 싹이 이렇게 봄의 기운을 이렇게 생명의 기운을 이렇게 보여주는구나. 그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신근철이 지금 마늘 싹을 이렇게 이 신근철의 글이 수록된 후 독자들의 반향이 대단히 컸습니다. 유달령은 친구의 병세가 순조로우며 친구가 병상에서도 병아리 기른 일에 재미를 붙였다는 소식을 전해옵니다. 김교 씨는 겨울을 지낸 마늘의 싹은 얼마나 푸르렀을까. 원컨대 모든 병상의 우인들의 창 앞에는 푸른 마늘의 회춘을 알림이 준비되어 있고 그 마음에도 병아리의 손자의 손자까지 양육하여 낼 여유가 있기를. 이런 말로 병자를 위로했습니다. 이후에도 신근철은 동병의 우인에게 등 여러 글을 성서조선에 실었습니다. 김교신은 바쁜 중에도 병인을 문병하는 일에 시간과 마음을 많이 냈습니다. 그의 일기 곳곳에 문병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938년 6월에는 반년 넘게 입원해 있던 춘원 이강수, 춘원을 찾았습니다. 건강을 회복하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 이렇게 김교신 질문하는 거죠. 춘원이 단 하루라도 사람답게 사는 것이 소원이며 큰 저술이 내 사업이 아니요 속마음을 바로잡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사는 일이 나의 사업이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김교신은 병환 중에도 사상이 그칠 줄 모르는 춘원의 모습에 위로하러 갔다가 도리어 큰 위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걱정할 것은 사상의 고갈이요 신앙의 부동이다. 신앙이 표류하는 것. 그게 걱정이다. 것이죠. 1939년 6월에도 수업 후 병상에 누운 독자 두어 집을 신방했다고 합니다. 만성 환자에게는 빌레몬스에 관해 이야기해주고 급성 환자에게는 쌍화탕 두 첩을 지어주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지평선을 깨뜨리는 나무입니다. 김교 씨는 만능 스포츠맨이었습니다. 학생 시절에 마라톤 선수로 활동했고요. 교사가 된 후에도 스포츠맨으로서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교내 체육대회에서 씨름왕들과 겨루어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했습니다. 교직원 정구 선수로 여러 대회에 참가하여 우승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얘기도 그 뒤에 있는 얘기들 재미난 얘기들이 많은데요. 여기서 다 소개하기 힘듭니다. 교내 빙상대회가 열리면
학생 시절 배운 스케이트 실력을 뽐냈습니다. 또 1931년부터 수년간 대략 한 초기에 처음 한 6년간을 내리 양정 농구 부장을 맡았던 것 같고요. 그 뒤에 또 39년인가요? 또 한 번 더 맡습니다. 김교신이 이끈 양정 농구부는 차차 성적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3년 5월 농구협회 조선지부 중앙예선 우승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 차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1935년 10월 24일에는 김교신이 양정 농구부를 이끌고 메이지 신궁 대회에 참가합니다. 이게 이제 도쿄로 간 거죠. 그래서 3회전에 올라서 3회전에서 져서 탈락하게 됩니다. 그래도 뭐 큰 성과를 낸 거죠. 1936년 5월에는 조선 농구협회 주최 전조선 중등 농구연맹이죠. 이건 이제 모든 학교가 다 참가하는 가장 큰 대회죠. 여기에 농구부장을 맡은 지 6년 만에 우승을 차지했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메이지 신궁 대회 3회전에 올랐던 이 대회에 참가한 게 이게 어, 중요한데요. 메이지 신궁대회 3회전 탈락했을 때 일입니다. 농구부의 일정은 이제 탈락했으니 끝났죠. 근데 마라톤 경주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농구부를 이끌고 갔던 김교신도 도쿄에 며칠간 더 머물렀습니다. 양정은 농구 육상부가 유명했습니다. 특히 장거리에서 일본 내 주요 대회에서 매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1935년 메이지 신궁대회 마라톤 경주는 다음에 있을 베를린 올림픽 예선을 겸한 대회였고 여기에 양정학교 학생이던 송기정이 참가하고 있었습니다. 송기정은 신의주 출신으로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보통학교를 졸업한 후에 여러 직장을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육상 선수의 꿈을 키웠는데요. 평안북도 대표로 처음 출전한 데에서 5000m 2위를 차지한 것이 계기가 되어서 20살이 넘은 나이에 양정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보다 체계적인 훈련을 하기 위한 선택이었는데요. 1932년 송기정이 입학할 당시 양정에는 조선 마라톤의 1인자였던 김은배가 졸업반으로 있었습니다. 김은배는 권태하라는 이와 함께 1932년 LA 올림픽에 일본 대표로 참가해서 조선인으로서는 올림픽의 첫 참가자가 된 거죠. 두 사람이. 김은배가 6위의 성적을 냈습니다. 송기정은 1학년이던 1932년 일본에서도 가장 권위 있는 대회인 도쿄 요코하마 역전 경주에 양정 대표로 남승용과 함께 참가해서 우승을 차지하는 등 장거리 주자로서 뛰어난 성적을 냈고 이후에 권태하의 권유로 마라토너의 길을 닦기 시작합니다. 1933년 처음으로 도전한 조선 신궁 경기대회 마라톤 경주에서 우승했고 베를린 올림픽을 1년 앞둔 1935년에는 조선 최고의 마라토너가 되어 있었습니다. 1935년 11월 3일에 열린 메이지 신궁 마라톤 경주에서 송기정이 비공인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우승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선생님의 얼굴이 보이도록 자동차를 일정한 거리로 앞서가며 응원해달라 이런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그 요청에 따라 김교신이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눈물과 기도로 응원했다고 합니다. 네, 이날 자신의 심장 속에 교사와 학생이 하나가 되었다. 그렇게 썼습니다. 이 일화가 아주 감동적인 일화이긴 한데요. 이게 조금 과장돼서 전해진 점도 없지 않습니다. 마치 김교신이 송기정의 마라톤 코치였다는 식으로 여기저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아주 공신력 있는 그 국가 뭐 이런 에서 하는 그 전시관 이런 데서도 보면 그런 식으로 써 있더라고요. 그건 좀 과장된 것 같습니다. 김교신은 농구부장이었고 학생 시절에 마라톤을 했어도 마라톤으로 보자면 아마추어죠. 이 시기에 마라톤 육상부장은 따로 있었습니다. 육상부장도 대단한 이가 있었어요. 이 무렵에 양정에는 그런 특이한 캐릭터를 가진 교사들이 꽤 많았습니다. 또 마라톤 전문 코치가 일본인 코치가 또 와서 트레이닝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김교신생이 그 송기정에게 이 대회에 뭐 역할을 한 건 분명하지만 그것만으로 감동적이지만 송기정에게 음,
육상에서 전문적인 부분에서 어떤 영향을 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송기정이 쓴 자서전이 있죠. 나의 조국 나의 마라톤인가요? 여기 제가 인용을 한 데도 있는데 나의 조국 나의 마라톤이군요. 이 글에 보면 어, 양정 시절 이야기가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양정 시절 교사들에 대한 얘기도 꽤 있지만 김교신생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래도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열심히 들여다봤는데 꽤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송기정과 김교신의 교류가 없었다고 말할 수 없죠. 그건 분명합니다. 그건 나중에 송기정이 다른 곳에서 쓴 회고에 김교신에 대해서 쓴 글이 있고 김교신 생의 일기에도 송기정이 어디 가다가 엽서를 보내왔다. 또 송기정이 와서 어떤 일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꽤 많이 나옵니다. 송기정이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경주에 나선 것은 이듬해 해인 1936년 8월 10일이었습니다. 그날 오전 6시 반에 김교신은 라디오 중계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양정학교 재학생인 송기정이 1위로 또 졸업생인 남승용이 3위로 들어오자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송기정의 마라톤 소식 우승이 전해지자 함석헌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양정의 그 집과 그 운동장이 세계 1등의 마라톤 선수를 내었다면 우리 조선이 영원의 경주장에서 용자의 관을 쓰게 될 것을 믿음이 더 두터워 갑니다. 김교신도 1936년 9월호 권두문으로 송기정 군의 세계 마라톤 재패라는 글을 수록해서 축하했습니다. 송기정의 우승 소감을 인용해서 마라톤의 승패는 체력과 작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의 경함에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고 하면서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을 떠올렸습니다. 1936년 11월 정신작흥 주간. 이 정신작흥 주간에 1936년 이 무렵부터 매년 일제가 조선인들의 이 황국 신민화 정책의 일환으로 이런 주간을 에, 정해서 이런저런 행사를 하도록 했어요. 정신작흥 주간은 일제가 전시체제 조선인들의 정신을 동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한 훈련이었습니다. 양정학교에서는 정신작흥 주간 마지막 날 행사로 전교생 마라톤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열었던 것 같아요. 송기정의 이제 마라톤 우승을 기념하기도 하면서 열었던 것 같습니다. 홍제천 백사장에서 출발해서 구파바를 왕복하는 3km 구간이었습니다. 출발선에 500여 명 학생들이 지금 이 그림처럼 써져 있는 거죠. 네. 출발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생 시절 마라톤 선수였던 김교신은 끌어오는 기운을 참지 못하고 우통을 벗고 났습니다. 출발 신호와 함께 학생들 사이에 섞여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11월 공기가 찬데 저 멀리 북한산 연봉이 올려다 보였습니다. 학생들과 숨을 들이치며 달리는 그 순간이 더없이 행복했겠죠. 아, 이 한강물이 저 북한산이 올림픽 우승자를 기원했으니 이보다 장쾌한 일이 어디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뛰지 않았겠습니까? 이건 제가 쓴 문장입니다. 이날 전교생 마라톤 대회에서 김교신은 500여 명 중 22위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7, 8년 만에 뛴 것으로는 괜찮은 성적이다. 이렇게 스스로 만족했습니다. 이 사진은 어, 박찬규 선생님이 수년 전에 그 만들어서 올려놓은 그 영상에 이 사진을 맨 처음 이렇게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진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박창규 선생한테 전화해서 이 사진을 받았습니다. 아, 이게 양정학교 뭐 몇 년사 그 책에 이 사진이 수록됐다고 하네요. 그걸 박창규 선생이 보고 이렇게 재촬영해서 아마 가지고 계신 거겠죠. 네. 송기정이 올림픽 우승 기념으로 받아온 월계수를 그해 겨울 동안 김교신 선생이 맡아 길렀습니다. 겨울이 되면서 이걸 내가 가져가서 음, 돌보겠다 해서 가져가는데 옆에 있던 다른 선생님이 걱정을 해요. 와, 이거 괜찮겠느냐 이렇게 걱정하니까 김교신 선생이 내가 박물교사 아니요. 그러면서 이제 이걸 가져간 겁니다. 근데 겨울이 갈 무렵에 이게 그만 말라 죽게 됐어요. 그래서 김교신 선생이 막 크게 걱정하면서 그때 이제 그 같이 의논했던 선생님은 이제 영어 선생님이 그랬어요. 히로시마 고사를 나온
김교신과 같은 해에 들어갔던 그 입사 동기인 셈이죠. 말하자면. 그 김연학인가 뭐 이름이 그래요. 이분하고 이제 의논을 하면서 걱정하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 한번 봄이 돼서 옮겨 봅시다. 옮겨 심어 봅시다 해서 교정에 옮겨 심었다고 해요. 근데 그 줄기에서 새로 싹을 피웠다고 합니다. 지금 그 송기정 기념관 건물에서 조금 더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보면 월계수가 있죠. 그 월계수가 이때 김효신 선생이 심은 월계수인지 그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직 남아있다는 그 수령이 꽤 오래됐을 텐데요. 송기정은 이후로도 종종 북한산록으로 김교신을 찾아왔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진학길이 막히자 송기정은 김교신을 찾아와 우울한 심사를 걸어놓았습니다. 일제의 불온의 낙인이 찍혀서 진학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송기정은 졸업 후 두부장사나 하겠다고 했고 김교신은 경성에서 두부장사를 시작하거든 우리 집에 두부나 넣어다오 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였지만 식민지인에게는 영예 대신 감시가 따라왔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에 송기정은 중처럼 머리를 빡빡 깎고 언제나 흰 가운을 입으신 차림으로 볼수록 의사도 아니고 이발사도 아니고 점점 더 높아배는 그 어떤 분으로 변해가는 분으로 김교신을 배고했습니다.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도 아니 선생님이 계시다는 생각만 하고 있어도 무엇이 저절로 배워지는 것 같은 분. 옳은 일이라면 그것을 곧 직접 실천에 옮기는 분으로 기억했습니다. 김교신, 아니, 송기정의 기억 속에서 김교신은 지평선을 깨뜨리며 종으로 자라는 포플러였습니다. 김교신의 부활의 몸이 마무리입니다. 김교신의 공생의 기간 대부분은 만주 사변에서 중일전쟁, 태평양 전쟁을 이룬 긴 전쟁의 시기였습니다. 힘이 곧 정이라는 약육강식의 논리가 전 세계를 휩쓸던 제국의 시대, 파시즘의 시대였습니다. 조선인 대다수는 극도로 빈곤했습니다. 낮은 의료 수준과 높은 유아 사망률 등으로 1930년 무렵 조선의 평균 수명은 33세에 불과했습니다. 1930년대 말 한국 식민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조선어 사용이 금지됐고 창씨 개명과 시사 참배 강요 등 조선인으로서 생존마저 심각하게 위협받게 됩니다. 김교신은 이런 시대를 교사로 또 무교의 전도자로 살면서 기독교 신앙에서 희망을 찾고 부활의 생명을 가르쳤습니다. 김교신은 매년 입춘과 부활절을 각별히 기념했습니다. 입춘이 되면 집안의 풍습에 따라 물을 잘라 가족들과 나눠 먹고 쑥국을 끓여 먹었습니다. 어느 설하의 입춘, 입춘날이었는데 눈이 온 거죠. 설하의 입춘에는 봄을 찾아 들에 나갔으나 봄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 나의 영혼 속에 입춘을 맞다 라고 썼습니다. 1934년 2월에 발표한 입춘을 맞음이라는 글에서는 김 교수님은 입춘의 간격을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입춘. 이는 죄인만 맛볼 수 있는 명절이다. 헐벗고 차디찬 겨울을 보낸 자에게는 입춘날 광선의 한 줄기 한 줄기가 축복이로다. 농부의 입춘, 빈자의 입춘, 죄인의 입춘. 입춘은 우리의 가절이로다. 크게 기뻐하라. 2월 4일 입춘일을. 성소조선 종간호가 된 1942년 3월호에 조화와 함께 발표한 글인 부활의 봄에서도 김교신은 부활의 봄을 희망하고 고대했습니다. 그가 기다린 부활의 봄은 조선 민족이 당한 모진 겨울을 이기고 맞이할 역사의 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봄은 돌아왔다. 전체가 빙계, 얼음 덩어리 같던 지구도 무르녹아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만물이 모두 죽음에서 생으로 동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확실하게 현저하게 생명으로서 임하는 봄을 어찌하여 영원히 안 올 것으로만 알았던 고. 모진 동결. 모진 동결은 고통과 희망을 심각해 하나 다시 춘향의 기쁨을 절대하게 한다. 지금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동상은 춘향의 부활을 확실히 확연히 하고자 하는데 없을 수 없는 과정이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부활에 있고 부활은 봄과 같이 확실히 임한다. 네, 이 글이 김교신의 성소조선의 마지막 글이 됐습니다. 네, 요
화면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게 제가 지금 이제 곧 나올 책의 표지입니다. 예, 김교신 100년의 외침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의 디자이너가 제 글을 읽고는 포플러 나무를 이렇게 책 표지에 이렇게 이미지로 만들어 놨습니다. 예, 포플러 나무. 김교신의 포플러 예찬에 보면 시냇가에 이렇게 줄지어서 있는 포플러 나무를 떠올렸던 것 같고요. 또 한 대목에는 이제 고성 같은데 외로이 홀로 서서 있는 포플러 나무 이렇게 얘기인데요. 이 포플러도 고독하게 혼자 서 있는 포플러입니다. 김교신 선생이 그 늘 외친 그 목소리 이게 그 후에 한국 기독교에서 위상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 이 고독한 포플러가 조금 더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아유, 제가 오늘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어둡고 정말 희망이라는 단어조차 사치였던 시대가 있었죠. 바로 그 한복판에서 꿋꿋하게 생명의 길을 외쳤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기독교 지성인 김교신, 그의 아주 강력한 생명사상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의 생각을 제대로 따라가 보려면 우리 한 4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할 것 같아요. 첫째, 그는 어떻게 과학과 신앙이 싸우지 않고 함께 갈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둘째, 왜 많고 많은 것 중에 하필 저 평범한 포플러 나무를 새로운 생명의 상징으로 봤을까요? 셋째, 그가 그토록 만들고 싶었던 조선산 기독교는 대체 뭐였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믿음을 어떻게 자기 삶으로 직접 보여줬을까요? 그럼 첫 번째 열쇠부터 한번 풀어보죠. 이건 그가 평생 안고 갔던 질문이기도 한데요. 바로 과학의 시대에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 이 두 세계 사이에서 그가 어떻게 자신만의 길을 찾았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당시 지성계는요, 정말 딱 두 부류로 나뉘어 있었어요. 한쪽은 과학이면 다 돼 하는 과학 만능주의. 다른 한쪽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믿어 하는 맹목적인 신앙이었죠. 근데 김교신은 이 둘 다 아니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더 이상의 질문이나 대화를 막아버리는 말 그대로 닫힌 세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가 선택한 길은 바로 열린 길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데요. 그는 과학을 신앙의 적으로 본 게 아니에요. 오히려 신이 만든 이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해주는 아주 강력한 동료가 될 수 있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그에게 신앙이란 그냥 현실과 동떨어진 무언가가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생명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진화하는 과정의 가장 높은 단계, 그 정점에 있는 거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그 궁극적인 완성의 모습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발견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생명 철학을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김교신은 정말 의외의 곳에서 그 답을 찾습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 포플러였어요. 보통 우리가 지조와 절개 하면 딱 떠오르는 나무들이 있잖아요. 소나무, 대나무 같은 것들이요. 그런데 김교신은 일부러 이런 전통적인 상징들을 피했습니다. 왜냐? 이제 낡은 시대를 넘어설 살아 숨쉬는 새로운 시대 정신이 필요했고 그걸 담을 새로운 상징이 절실했던 거죠. 이 포플러 나무 한 그루에 정말 다양한 의미를 담았는데요. 하나를 향해서 곧게 쭉쭉 뻗은 모습에서는 신을 향한 삶을 봤고요. 왕성하게 자라는 그 모습에선 근대의 활기찬 에너지를 읽어냈죠. 그러면서도 가을이 되면 속절없이 우수수 떨어지는 잎사귀를 보면서는 식민지 조국의 깊은 슬픔을 함께 느꼈습니다. 결국 이 포플러는 김교신이 꿈꿨던 바로 그 새로운 신앙, 즉 살아있는 기독교의 상징이 된 겁니다. 조선 땅에는 낯설고 새로운 것이었지만 이 민족 전체를 뿌리부터 뒤흔들 만큼 강력한 생명력을 가졌다고 굳게 믿었던 거죠. 포플러 나무처럼 이 민족을 새롭게 하고 싶었던 그의 열망은요, 이제 그의 평생의 사명으로 이어집니다. 그게 바로 조선을 성서 위에 세우겠다는 꿈이었습니다. 성서를 조선에,
조선을 성소 위에? 이 구호 정말 강력하지 않나요?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담겨 있어요. 첫 번째는 성서의 진리를 이 땅, 조선에 전하겠다는 거고, 두 번째는 더 나아가서 그 진리라는 단단한 반석 위에 새로운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겠다는 비전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책 한 권 소개하겠다는 차원이 아닌 거죠. 그가 보기에 당시 유행하던 다른 근대화 운동들은 다 뭐랄까 잠깐 피었다가 금방 시들어버리는 풀 위의 꽃 같았던 거예요. 피상적이라는 거죠. 그가 진짜로 원했던 건 조선에 영원히 남을 골근과 혈액, 그러니까 튼튼한 뼈대와 뜨거운 피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바로 성서에서 나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꿈꿨던 최종 목표는 서양 옷을 쫙 빼입은 그런 기독교가 아니었어요. 아주 구수한 조선 김치 냄새가 나는 말 그대로 순수한 조선산 기독교를 키워내는 것. 이 땅의 문화와 정신에 완전히 녹아든 진짜 우리들의 신앙을 만드는 게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김교신이라는 인물이 정말 위대한 건 이런 생각들을 그냥 머릿속에만, 글 속에만 가둬두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이 모든 철학을 자신의 온몸으로 매일매일의 삶으로 아주 치열하게 살아냈습니다. 32살 생일에 그는 정말 놀라운 결심을 합니다. 더 이상 자기 인생을 년 단위로 계산하지 않고 일 단위로 세기 시작한 거예요. 매일 아침 새로운 생명을 받은 것처럼 하루를 한평생처럼 소중하고 치열하게 살겠다. 이게 바로 그의 일일 일생 철학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결코 책상 위에만 머물지 않았어요. 그의 제자 송기정 선수가 이름 없는 나라의 서러움을 안고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 나갔을 때 김교신은 차를 타고 그 뒤를 끝까지 따랐습니다. 이건 그냥 응원이 아니었죠. 함께 달리는 눈물이었고 간절한 기도 그 자체였습니다. 훗날 올림픽 영웅이 된 손기정은 스승을 기억할 때 화려한 말이 아니라 그의 삶 자체로 기억했어요. 늘 하늘을 향해 곧게 뻗어있던 포플러 나무처럼 언제나 더 높은 가치를 향해 살아가던 바로 그 인격으로 말입니다. 그의 따뜻한 마음은 또 가장 약한 사람들을 향했습니다. 폐결핵으로 고통받던 한 학생이 보낸 편지를 자신의 잡지에 실어주는데요. 이 학생은 꽁꽁한 땅에 마늘을 심는 아주 작은 행동 속에서 거대한 희망을 봐요. 왜냐? 겨울은 반드시 가고 봄은 반드시 온다는 그 자연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침내 이 민족에게 가장 혹독한 겨울, 그야말로 모진 동결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말도 이름도 다 빼앗기고 민족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던 정말 모든 게 얼어붙는 것 같던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던 바로 그때 자신의 잡지 마지막 호에 김교신은 가장 뜨거운 희망의 메시지를 남깁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부활에 있고 그 부활은 봄처럼 확실히 올 것이다. 이건 한 개인의 신앙 고백을 넘어서서 우리 민족의 역사적 부활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김교신의 삶은 시대를 넘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삶에도 위기의 겨울이 찾아왔나요? 그렇다면 당신을 다시 일어서게 할 당신만의 포플러 나무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당신은 무엇을 믿으며 다가올 봄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까?